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170페이지 한번 봅시다. 토양수의 이동. 자, 토양수의 이동은 토양의 물이 포화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동. 이거 포화 이동입니다. 그 다음에 불포화 상태. 포화라는 것은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포화 상태에서 이동. 이게 불포화 이동인데, 자, 그러면 포화 이동을 먼저 한번 보죠. 포화 이동. 모든 공격이 물로 차 있을 때의 물의 이동으로서 중력에 의하여 아래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모든 공기에 물이 가득 찼다. 이게 뭐냐면 최대 용수다. 그치? 최대 용수. 자, 이 최대 용수량에서 중력에 의해서, 이게 중력수죠.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빠져나가는 물, 이게 중력수예요, 중력수. 그러니까 이런 중력수의 이동, 이게 바로 포화 상태에서의 물의 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포화 이동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포화 이동은 모든 공격이 물로 차 있을 때의 물의 이동을 말하며 중력에 의하여 아래로 이동한다. 밑줄 자 끄시고, 자, 이러면 이런 포화 이동을 결정하는 그러한 법칙에 달시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시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법칙의 내용까지는 여러분 알 필요 없다. 아마 이 달시의 법칙이라는 건 포화 이동에 관한 법칙이구나. 이 정도만 그냥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불포화 이동. 자, 불포화 이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력소가 빠지고 난 다음에 포장 용수랑 상태에서의 모관수 이동으로서 토양 수분 이동의 대부분은 이런 불포화 이동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력수가 빠져나왔어. 빠져나오고 나면은 포장 용수량 상태가 되죠. 자, 이 포장 용수량 상태가 되었다. 이 포장 용수량 상태에서 포장 용수량은 모관수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모관수를. 이 모관수가, 다시 말하면 소공극 속에 있는 모관수가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이동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포화가 아니고 이제 불포화 상태죠. 불포화 상태에서 모관수의 물의 이동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불포화 상태에서 물의 이동이 나타나는데, 이런 이동은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위로 끌어올라가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메트릭 포텐셜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력수가 빠지고 난 다음에 포장 용수량 상태에서의 모관수 이동을 말하며 토양 수분 이동의 대부분은 바로 이러한 불포화 이동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불포화 상태에서의 물의 이동 양상을 보면 1번에 둘째 줄을 보니까 수분이 많은 곳은 수막이 두껍고 장력이 낮으며 수분이 부족한 곳은 수막이 얇고 장력이 높다. 이러한 장력 차이에 의하여 불포화 이동이 일어나는데, 수막이 두껍고 장력이 낮은 곳에서 수막이 얇고 장력이 높은 지역으로 수분이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모관수 이동은 이 모세관 작용으로 인해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바로 토양 수분이 가는 포텐셜로 따지면 메트릭 포텐셜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관수만 차 있단 말이야. 수분이 토양이 옆으로 쭉 있는데 모관수만 차 있는 상태에서의 이런 모관수의 이동이 또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1번이고 2번을 보면 그런 모관수의 이동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이동은 어떻게 되냐면 물이 많은 쪽과 적은 쪽, 모관수의 물이 많은 위치에서 물이 작은 위치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많은 쪽의 위치에서 물이 작은 쪽의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토양 수분의 포텐셜로 따지면 포텐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얘는 포텐셜로 따지면 높은 곳에서 포텐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이 많다, 물이 적다라고 할 때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력은 어떻게 돼? 작아지죠. PF가 작아지죠. 그럼 수분 장력이 작죠. 물이 작은 쪽은 장력이 크죠. 그래서 장력이 작은 쪽에서 장력이 큰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으니까 물의 표면의 두께가 두께가 두껍다. 이게 수막이 두껍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이 많으니까 수막이 두껍죠. 자, 그래서 결국 물은 많은 곳에서 작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물이 많은 곳은 장력이 작습니다. 그래서 장력이 작은 쪽에서 장력이 큰 쪽으로 이동합니다. 물이 많은 쪽은 수막이 두껍습니다. 수막이 두꺼운 쪽에서 수막이 얇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70페이지 맨 밑에 3번에 보니까 모세관의 반경의 반비례하고 표면 잠력의 2배에 비례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모세관 현상을 통해서 물이 이동한다라고 하면, 모세관 현상을 통해서 물이 이동한다라고 할 때 그 이동의 거리는 얼마나 멀리까지 이동하느냐. 이동의 거리는 모세관의 반경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모세관이 가늘면 가늘수록 이동을 멀리합니다. 자, 그게 171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공극이 작으면, 다시 말하면 모세관이 가늘수록 이동을 멀리합니다. 이동을 멀리하는 대신에 이동 속도는 느립니다. 그래서 모세관이 가늘면 느리게 이동하나 멀리 이동한다. 밑줄 짝. 모세관이 가늘면 느리게 이동하나 멀리 이동한다. 자, 그러면 식토의 경우를 보면, 식토와 사토의 경우를 한번 보자고. 그러면 식토의 경우와 사토의 경우를 보면, 식토의 경우는 모세관이 훨씬 가늡니다. 아주 알갱이가 작으니까 가느니까 식토의 경우는 이동 속도는 느리지만 멀리 이동합니다. 그러나 사토의 경우는 이동 속도가 빠르지만 짧게 이동합니다. 사토의 경우는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러나 짧게 이동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수증기의 이동. 수증기의 이동은 수증기 압에 의해서 이동합니다. 수증기 압력에 의해서 이동합니다. 이것도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수증기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관의 응축. 대공극에서는 수증기 상태이다가 소공극에서는 수분으로 응축되는 현상, 이것을 모세관 응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모세관 응축이란 말은 뭐냐면, 간단히 따지면 모세관에서 수분이 응축되는 걸 말합니다. 응축되는 거. 이걸 모세관 응축이라고 그래요. 그럼 모세관이 소공극이야. 그러면 대공극 상태에서는 기체 상태로 있죠. 수증기 상태로 있어. 물이 있어도 기체 상태야. 기체 상태로서 이게 소공극으로 들어오면 액체 상태로 응축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대공극에서는 기체 상태로 있다가 소공극으로 들어오면 모세관 공극에서는 응축이 돼, 액체 상태로. 이걸 모세관 응축이라고 그래.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토양 수분의 정산과 발산, 정발산. 자, 정산. 정발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으로, 수면에서 대기 중으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말하고, 정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이파리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수증 기체가 되어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산 계수는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정산량을 말한다. 그래서 정산 계수라는 건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분이 다 빠진 마른 식물, 우리 작물 중에서 마른 작물, 수분이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른 작물 1g을 만들기 위해서 정산이 얼마나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 정산량을 정산 계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토양 수분의 정산을 억제시키는 방법이 어떤 게 있겠는가? 우선 피복을 내준다, 덮어준다. 덮어줌으로써 정산을 억제할 수가 있고, 잡초를 제거해주면 또 정산이 억제되기도 합니다. 잡초를 없애면은요, 쓸데없이 없어지는 수분량이 줄어들고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잡초가 수분을 뺏어가는 게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잡초가 수분을 뺏어가는 게 줄어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주면 정산이 증가되는데 바람막이를 내주면 정산이 좀 줄어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3페이지에 드라이 파밍이라는 게 있죠. 이 드라이 파밍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드라이 파밍, 드라이,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파밍, 농사 짓는다. 그래서 내근 재배법, 건조 재배법, 이게 드라이 파밍입니다. 이는 건조한 지대에서 휴한기에 비가 올 때마다 갱운을 내서 비가 올 때마다 땅을 갈아준단 말이야. 갈아주면 그 땅 속으로 수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수분이 저장이 되겠죠. 수분이 저장되어 있다가 농작물을 재배할 때는 잘 밟아줘서 모환 현상으로 인해서 수분이 모환수의 형태로 올라와 있도록 이렇게 재배하는 방법을 드라이 파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라이 파밍이다. 드라이 파밍에 대한 의미 정도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174페이지에 토양의 수분 상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토양 수분 상태에 따라서 토양을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거의 출제될 가능성은 없지만은 가끔 가다가 한 문제씩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정리를 좀 해두는 게 낫겠죠. 그래 1번에 아킥 토양, 아킥 토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로 포화되어 있는 토양을 말합니다. 아킥 토양은 완전히 물로 가득 차 있는 토양을 말해요. 물로 포화되어 있는 토양, 밑줄 쫙 그어놓으시고, 따라서 하층부는 물로 포화되어 있으므로 심한 환원 현상이 나타나서 환원층이 됩니다. 그럼 환원이 되면 토양 색깔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청회색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청회색층의 환원층이 되고 작물의 재배는 불가능한 그러한 토양을 아킥 토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딕 토양. 유딕 토양은 저습지의 토양을 말합니다. 유딕 토양은 저습지의 토양을 말하고, 이번에 오른쪽에 보니까 아래층은 회색을 나타내는 글라이층이 발달되어 있다. 이 글라이층은 산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청회색의 토양이 됩니다. 이것도 글라이층의 토양이라는 게 산소 부족으로 인한 청회색의 토양의 빛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스틱 토양. 자, 이 우스틱 토양은 작물 재배에 가장 유리합니다. 이건 아키카 우딕의 중간 정도의 상태를 말하고, 우스틱 토양이 작물 재배에 가장 유리하다. 그래서 우스틱 토양 작물 재배에 유리 밑줄 까놓으시고, 작물 재배에 유리. 그러면 아리딕 토양이라면 가장 건조한 토양을 말하고, 이는 관수를 하지 않으면, 관수는 물을 대주는 거, 물을 대주지 않으면 재배할 수 없는 토양이 아리딕 토양입니다.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의미 정도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8장 토양 수분의 측정. 그러면 이제 토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측정하는 방법에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것은 사실상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도 없고요. 대충 중량법이다, 석고블록법이다, 중성자법이다, TDR 측정법이다,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의미 정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우선 중량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젖은 토양 시료의 중량을 측정한 후 100도에서 110도씨의 건조기에서 14지 16시간 건조시킨 다음 그 시료의 중량을 측정하고 그 차이를 수분 함량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이랬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량법이다라고 하면 결국 젖은 토양의 시료를 측정한다라고 했는데, 젖은 토양이다,
이 말은 우리 이제 그 토양을 측정하려고 하는 대상 토지입니다. 여기서 대상 토지. 이 대상 토지가 물을 싹 뺀 토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의 토지를 말해. 그러면 현재 상태의 토지에서는 물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이 포함된 중량을 재서 중량을. 무게를 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0g이다. 이렇게 한번 보자고. 자, 이걸 105도에서 110도씨 정도로 가열을 해서 10시간 내지 16시간 동안 둔다라고 하면 그거는 쭉해서 흡착수까지 제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흡착수까지 제거를 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105도에서 110도까지 가열을 쫙 해가지고 가열을 쭉 했다. 흡착수까지 제거가 된 거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 상태다라고 한다면 중력수, 모관수, 흡착수까지 제거가 되는 거지. 만일에 요 상태, 지금 현재 토지 상태가 요 상태다라고 한다면 모관수와 흡착수까지 제거가 되는 거지. 이게 제거가 되고 난 다음에 무게를 달았어. 중량을 달아. 중량을 달았더니 이게 예를 들어 150g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 요게 수분 함량이 얼마냐? 수분 함량 요거 차이 500g이다. 이게 중량법이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석고블록법이다. 이거는 전기저항법인데, 석고블록법이다. 석고를 통해서 전기를 통하게 해서 그 저항으로서 물의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이 감소할수록 토양의 전기 저항이 증가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수분 함량이 적을수록 전기 저항이 증가한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석고블록법 또는 전기저항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 전기저항법이다, 석고블록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수분 함량이 줄어들수록 전기저항이 증가된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그 밑줄 쫙 끊어오시고, 그 다음에 중성자법은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중성자가 느린 속도로 운동하는 중성자로 되는 수는 토양에 존재하는 수소와 원자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러한 느린 중성자의 수는 주로 토양 수분의 함량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수분 함량을 중성자의 운동 상태가 늘어진 이런 중성자의 수를 통해서 측정해내는 방법이다. 이게 중성자법이야. 그러니까 수분 함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토양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수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중성자의 움직임이 늘어지는 중성자 수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수소 원자수에 비례해서 느린 중성자 수가 되는 수가 비례해서 나타난다. 이걸 이용해서 토양의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중성자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중성자법에서는 이런 중성자를 취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매너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너를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TDR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토양의 투전 상수를 통해서 수분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어떤 매체를 통과하는 전자기파의 속도는 투전 항수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그래서 물의 투전 항수는 다른 물질보다 특별히 높은 81이며 건조한 토양의 투전 항수는 3 내지 5 정도로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토양의 투전 항수는 물의 함량에 좌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토양의 투전 항수를 통해서 투전 항수를 측정함으로써 토양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TDR 측정법, 투전 항수법이다. 그러면 투전 항수다라고 하는 건 투전 상수라고도 합니다. 이거. 항수나 상수, 컨스탄트, 투전 상수라고도 하는데, 이 투전 상수는 물의 경우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81입니다. 물 아닌 것은 아주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의 투전 상수를 측정해 보면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둔상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겠죠.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TDR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TDR 방법이다. 자, 그리고 덴시오미터라고 하는 수분 장력계를 통해서 수분의 장력을 측정함으로써 수분 함량을 측정할 수도 있다. 수분 장력이 측정되면 수조의 높이를 알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수분 함량을 측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포장용수일 때 수분 장력은 0이다. 그죠? 이렇게 측정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수분 장력을 측정하는 수분 장력계가 텐시오미터다. 텐시오미터. 그래서 텐시오미터라고 하는 수분 장력계로서 측정할 수도 있다. 됐죠? 자, 그럼 제9장 봅시다. 토양 공기. 자, 토양 공기는 맨 밑줄에 뭐가 있냐면 토양 공기는 대기 공기에 비해서 산소는 낮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훨씬 높다 이랬지. 자. 우리 이제 대기 중에 공기의 구성을 보면 질소가 대충 한 78% 정도, 산소가 대충 한 21% 정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대충 한 0.03%, 이 정도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에서는 어떻게 되냐? 토양에서의 공기 구성을 보면 토양 공기는 질소는 대충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산소 함량은 엄청나게 줄어든다. 줄어들어서 대충 10 내지 한 20% 정도 줄어들죠. 감소. 줄어든다. 근데 이산화탄소는 어떠냐? 이산화탄소는 증가돼서 한 10배 가까이까지 증가된다. 그래서 0.3, 10배는, 그런데 한 1%, 0.3% 정도, 내지 심하게는 한 10%까지 증가되기도 한다. 이건 엄청나게 증가되는 거죠. 그렇게 증가되기도 한다. 그래서 산소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는 증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대기 공기에 비해 산소의 농도는 낮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다 되어 있죠. 그 밑줄 끄시고, 자, 그 이유를 보면 산소 농도가 낮은 이유는 식물 뿌리와 미생물의 호흡으로 인해 산소가 손실되기 때문이다. 이게 줄어드는 이유는 호흡 때문에 그렇다고. 호흡은 뿌리도 호흡을 합니다. 미생물도 호흡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이유는 뿌리와 미생물의 호흡으로 인해서, 이것도 호흡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돼. 그러니까 높겠지. 그것뿐만 아니라 석회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석회는 CaCO3죠. 석회를 시용한다. 입단 촉진을 위해서 석회를 시용한다라든지 석회질 비료를 준다라든지 하면, 자, 비료를 준다라든지 하면 이게 CO2가 여기서 CaO와 CO2로 분해되어서 CO2가 나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올라간다. 그 다음에 유기물 분해 시에 또 이산화탄소가 증가된다. 유기물이 분해된다. 분해의 산물로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기 유통. 공기 유통 방향은 공기도 물과 마찬가지로 공기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걸 공기의 확산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산작용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공기 유통이 만일에 불량하다, 유통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미생물의 입장에서 보면, 미생물은 공기 유통이 잘 안 되면 산소 부족 현상을 나타낼 것이고, 산소 부족 현상을 나타내면 결국은 호기성 미생물의 경우에는 생존이 어렵게 되고, 햄기성 미생물의 경우는 산소 없이 행기성 호흡을 하게 됩니다. 행기성 호흡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환원 작용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환원 작용을 받아서 결국은 유기물 분해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식물의 생육에도 불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식물은 어쩌나? 식물은 산소 부족하면 호흡 부족으로 인해서 역시 생육에 불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서 보니까 정상적인 생육을 위해서는 손실된 산소의 재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손실된 산소의 재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산소 확산율이라고 한다. 원활하게 재공급이 이루어진다. 산소를 빨리 확산시켜야 되겠다. 산소 확산율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178페이지. 작물의 경우에 산소 요구량이 아주 많은 작물도 있고요. 그렇게 많지 않은 작물도 있습니다. 산소 요구량이 아주 많은 그런 작물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토마토, 감자, 사탕수수, 완두, 보리입니다. 그 밑줄 쫙 끄고 암기를 하십시오. 산소의 요구량이 많은 작물, 토마토, 감자, 사탕수수, 완두, 보리. 토마토, 감자, 사탕수수, 완두, 보리. 자, 기억하자고요. 토마토, 감자, 사탕수수, 완두, 보리. 됐죠? 그 다음에 통화 불량으로 인해서 CO2가 증가하면 CO2는 물과 반응해서 탄산화 작용을 일으켜서 토양의 산성화를 촉구한다. 자, 그러니까 CO2가 증가하면 밑줄 다 끊어놓으시고 그 밑에 줄에 물과 반응하여 탄산화 작용을 일으켜 토양 산성화를 초래한다. 밑줄 거기까지. 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이산화탄소 많아진다고 그랬지? 많아지면 이게 물과 결합이 되면, H2와 결합되면 H2CO3가 형성돼. H2CO3가 형성돼. 요게 뭐냐? 이게 탄산이에요, 탄산. 탄산염이야. 이런 탄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토양이 산성화됩니다, 산성화돼. 그래서 탄산화 작용을 통해서 토양이 산성화될 수가 있다. 이게 탄산이죠, 탄산. 탄산화 작용을 통해서 토양의 산성화가 초래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토양 공기 유통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적당히 갈아줘야 되나? 중경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깊이 있게 갈아주는 신경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새살을 객토해서 모래, 아주 가는 모래를 객토해줘서 식질 토양을 개량해서 공기의 유통을 좀 증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입단화를 조성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입단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이런 공기 유통을 활발하게 하도록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 6편을 끝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